자켓을 입은 청년 셋. 저희는 신인 트로트 가수입니다. 시골 마을의 하루는 오래된 시계처럼 늘 같은 톱니가 돌아가는 듯했다.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 너머에서 천천히 얼굴을 드러내면 닭이 울고 개가 짖으며 하루가 시작된다. 할머니들은 허리가 굽은 몸을 일으켜 밭으로 향한다. 모내기가 끝난 여름철이면 잡초를 뽑고 고추를 따고 마늘을 말린다. 그 일상이란 것이 늘 힘들지만 또 그 힘듦 속에서 묘한 위안을 찾곤 했다. 점심때가 되면 마을 회관이 북적인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국수를 삶아 대야에 건져내고 손수 담근 김치와 장독에서 퍼온 고추장을 곁들여 나눠 먹는다. 입속에서 후루룩 후루룩 국수 소리가 나고 이따금 누군가 웃음보를 터뜨리면 회관 안은 왁자지껄해진다. 밭일에서 잠시 해방된 시간, 그것이 이 작은 마을 노인들의 소소한 행복이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시간이 흐르면 다시 고요가 내려앉는다. 고스톱판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늘 같은 얼굴, 같은 패, 같은 농담이 오가다 보니 그것마저 권태로웠다. 심심풀이로 읍내 골프장에서 떨어진 공을 줍는 일도 했지만 그것도 일이 없을 땐 어김없이 지루한 하루로 돌아왔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햇볕은 뜨겁고 매미 소리만이 귀청을 때렸다. 마을회관 안에 모여있던 할머니들은 누군가는 바둑판에 돌을 두고 누군가는 부채질을 하며 졸음을 참았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드르륵 하고 큰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기척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래? 저기 봐. 큰 차가 마을 입구에 서잖아. 할머니들이 하나둘 일어나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모두들 입을 모아 어머나? 하고 탄성을 질렀다. 마을 앞에 낯선 청년 3명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햇볕에 반짝이는 은색 자켓, 반짝이 장식이 붙은 바지. 어딘가 촌스럽지만 또 묘하게 화려한 차림이었다. 이곳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었기에 그 자체로 눈길을 끌었다. 청년들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인 트로트 가수예요. 청량한 목소리에 할머니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순간 내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왜 우리 마을에 온 걸까? 의아함과 호기심이 뒤섞였다. 그들 중 한 청년이 마이크를 꺼내들었다. 마을 앞 공터에 간이 스피커를 설치하더니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왔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그건 내가 수십 년 동안 좋아하던 노래였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따라 부르던 곡. 청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구슬펐다. 고운 음색에 힘도 있고 감정이 실려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 속에 옛 기억이 겹쳐졌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던 시절. 한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장면들이 눈앞에 스쳐갔다. 공연은 그리 길지 않았다. 1시간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청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웃었다. 할머니, 재밌으셨어요? 저희가 할머니들 보러 전국을 다니며 공연하는 거예요. 무료로요. 나는 그 말에 또 가슴이 뭉클해졌다. 손주 같은 애들이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이런 재롱을 피우다니. 눈물이 맺혔다. 짧은 공연이 끝나자 청년들은 읍내에서 정식 공연을 한다며 초대장을 건넸다.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저희가 모시러 올게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우리 마을에 저녁 나가는 버스도 없는데. 청년은 걱정 말라는 듯 손사래를 쳤다. 저희가 직접 모시러 올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차량이 떠나고 회관 안은 다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저런 애들은 경품 뿌리고 물건 팔아먹는다던데. 한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흘렸다. 그러나 금세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아니, 비싸면 안 사면 되지 않나?
노래만 보면 되지.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누가 공연을 해준다더냐? 그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혹시 물건을 팔든 말든 나야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지. 대신 저 노래를, 저 웃음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낯선 설렘이 가슴 한가득 차올라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뒤척였다. 심장이 뛰었다. 그들이 내 삶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든 오늘처럼 가슴 뛰는 하루는 오랜만이었다. 며칠은 공연 여운에 사로잡혀 지냈다. 낯선 청년들의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고 내가 느꼈던 설렘과 따뜻함이 자꾸 되살아났다. 마치 잊고 지내던 젊은 날의 감각이 불쑥불쑥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약속된 날이 다가왔다. 저녁 무렵 마을회관 앞에는 이미 몇몇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국화꽃무늬 손수건으로 얼굴 땀을 닦고 있었고 누군가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와 앉아 있었다. 모두들 설렘이 얼굴에 묻어났다. 버스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오려나 몰라. 에이, 요즘 젊은 애들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킨다고. 그렇게 서로 중얼거리던 찰나 멀리서 밝은 전조등이 깜빡였다. 은색 승합차 한 대가 마을 앞에 섰고 익숙한 얼굴의 청년이 차에서 내렸다. 할머니들, 저희가 약속 지키러 왔어요. 얼른 타세요. 모두가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어머, 진짜 왔네. 참 착하다. 손주 같은 애들이. 승합차 안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도로를 달리며 청년은 이런저런 농담을 던졌고 할머니들은 마치 소풍을 가는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오랜만에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이렇게 들뜬 마음 얼마만일까? 읍내에 도착하니 노래교실 건물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무대 위에는 반짝이는 전구 장식과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신인 트로트 가수 특별 공연. 마치 큰 잔치에 초대된 기분이었다. 공연은 기대 이상이었다. 청년들의 노래는 더 힘이 실려 있었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며 흘리는 땀방울조차 눈부시게 보였다. 사람들은 박수치며 따라 불렀고 할머니들은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다. 나 역시 흥에 겨워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가 사라지고 마음은 청춘으로 돌아간 듯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경품 추첨이었다. 자, 오늘 공연 보러 와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릴게요.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번호표를 부르는 순간 회장 안은 술렁였다. 내 옆에 있던 할머니가 작은 선물 꾸러미를 받아들고는 한박 웃음을 지었다. 이런 것도 다 당첨되네. 그리고 내 차례가 왔다. 자, 이번에 당첨되신 분은 여기 계신 어머니. 호명된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나는 무대 앞으로 나갔고 청년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마사지기 드리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청년은 나에게 상자를 건네주며 속삭였다. 이거 정말 좋은 건데 법 때문에 공짜로는 못 드려요. 세금만 조금 내시면 됩니다. 상자에는 정가 3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청년은 덧붙였다. 세금 5만 원만 내시면 가져가실 수 있어요. 거의 25만 원 할인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순간 망설였다. 5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3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산다는 말에 마음이 기울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이 내 손을 꼭 잡고 웃어주고 있었다. 그 미소 앞에서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지갑을 열고 5만 원을 건넸다. 무대에서 내려올 때 나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당첨된 거야. 내 운이 이렇게 좋은 거야. 며칠 뒤 다시 공연이 있었다. 나는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갔다.
이제는 얼굴도 익었는지 청년은 나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내 친자식도 요즘은 전화 한 통 하기 힘든데. 이 낯선 청년은 나를 기억해주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공연이 끝나고 사진도 찍었다. 청년이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활짝 웃을 때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찍은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다.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은 마을회관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음료수 봉지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들 생각나서 왔어요. 이거 같이 드세요. 순간 회관 안은 또다시 화기애애해졌다. 나는 그날 바칠이 있어 자리를 먼저 떠야 했다. 그런데 청년이 따라 나섰다.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야, 내가 무슨 고생을 한다고. 그러나 청년은 웃으며 괭이를 들었다. 괜찮아요. 몸 쓰는 거 익숙해요. 한참을 같이 일하던 중 청년의 손길이 멈췄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 물었다. 얘야, 왜 그러니? 청년은 흐느끼며 말했다. 사실 제 아들이 아파요. 불치병이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가수가 되려고 떠돌아다니느라 돈을 벌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들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을지 몰라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도 아들을 키워봤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 마음이 어떤지 알았다. 눈물이 저절로 났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청년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얘야, 얼마나 힘들었니? 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국 지갑을 열었다. 10만 원을 꺼내 청년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청년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받으려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괜찮다. 내 마음 알겠다. 손주 같아서 그래. 청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럼 돈 말고 다른 걸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른 거? 제가 요즘 보험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머니도 나중에 아프실 수 있잖아요. 저렴한 보험 하나만 들어주시면 돼요. 매달 10,000원 정도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다.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 그 정도는 도와주마. 청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덫이 될 줄은. 며칠이 지나자 청년은 약속대로 다시 집을 찾아왔다. 그날 나는 안방에서 낡은 장롱을 열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서류 꾸러미를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모아둔 각종 서류와 도장 그리고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다. 이건 나에게 삶의 전부와도 같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재산을 지키며 살았던 내가 가진 유일한 보루였다. 청년은 밝은 미소로 다가왔다. 어머니, 준비해 주셨네요.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쉽게 믿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불안은 곧 손주 같은 청년이 설마 하는 믿음으로 덮였다. 나는 결국 도장을 건넸다. 청년은 서류를 챙기더니 읍내로 가서 컴퓨터로 작성한 뒤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내고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 저 아이는 나를 속일 애가 아니야.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거지.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당에는 노을빛이 물들었다.
나는 그제야 초조해졌다. 왜 이렇게 늦을까?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그때 집 앞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청년이 돌아온 것이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와 내 도장이 있었다.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수고했구나. 청년은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며 작은 봉투 하나도 함께 건넸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10장 합쳐 10만 원이 들어있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한 건 보험 하나 들어준 것뿐인데 얘는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다니.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청년의 손을 꼭 잡았다. 얘야, 내가 친손자보다 낫다. 고맙다. 청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꼭 건강하세요. 다시 뵐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어쩐지 이별의 인사처럼 들렸다. 그러나 나는 그 뜻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 그 후로 일상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바치를 하고 회관에 나가 고스톱을 치고 텔레비전을 보다 졸았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청년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가끔은 그가 불쑥 찾아와 음료수를 건네며 웃던 장면이 떠올랐다. 언제 다시 올까? 나는 은근히 그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경찰이었다. 파란 지붕 어르신 되십니까? 나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의 표정은 무겁고 심각했다. 어르신 명의로 된 휴대폰 여러 대가 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귀를 의심했다. 아니, 무슨 소리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다.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르신도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렸다. 잠깐, 우리 아들에게 전화만은 하지 마시오. 제발. 나는 울먹이며 애원했다. 아들이 알게 되면 실망할 것이 두려웠다. 결국 경찰을 따라 경찰서로 향했다.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데 불현듯 청년이 떠올랐다. 그 애라면 도와줄 수 있겠지. 나를 이해해주겠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뚜뚜뚜 없는 번호입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없는 번호라니?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가? 나는 끝까지 그를 믿으려 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조사받는 내내 그를 감쌌다. 저 최근에 인감 도장을 사용한 적은 없는데 맞다. 보험 가입은 했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경찰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보험이요? 누구한테 가입하셨습니까? 나는 청년의 이름을 말했다. 그러자 경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장 말했다. 어서 집으로 가보시죠. 나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경찰차에 다시 올라타 집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서류와 통장을 챙겨 농협으로 달려갔다. 농협 창구에서 직원이 내 계좌를 조회하는 순간 직원의 얼굴이 굳었다. 어르신, 이 계좌에서 전액이 출금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에요? 전액이라니요? 직원은 차트를 보여주었다. 남편이 남겨준 사망보험금, 내가 평생 모은 돈,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속았구나. 끝까지 믿었던 그 아이가 나를 이용했구나. 나는 농협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사람들이 둘러섰지만 그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청년의 마지막 미소만이 아른거렸다. 그토록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던 미소가 이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농협에서 내 통장의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다. 바닥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남편이 평생 땀 흘려 모아온 돈, 내가 바치라며. 허리 휘어지도록 일해서 보탠 돈,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간신히 붙잡고 살던 마지막 희망까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나는 그저 눈물을 쏟으며 고개만 저었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혀 숨조차 잘 쉬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나를 부축했다. 이건 전형적인 조직 사기 수법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명의로 된 휴대폰과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와 내 가슴을 도려냈다. 내가 사기 피해자일 뿐인데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니. 나는 경찰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제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요. 그저 불쌍해 보이는 애들을 도운 것뿐인데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경찰은 나를 경찰서로 다시 데리고 갔다. 조사실의 공기는 싸늘했고 형광등 불빛은 눈부시게 차가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눈물이 종이에 번져 글자가 엉망이 되었지만 경찰은 아무 말 없이 받아 적었다. 잠시 후 경찰은 전화를 걸어 내 아들에게 연락했다. 나는 재빨리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안 돼요. 제발 아들에게는 알리지 말아줘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잠시 후 경찰서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다. 아들은 나를 보자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울먹이며 변명하려 했다. 얘야, 나는 그냥 그 청년이 불쌍해 보여서 손주 같아서.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제는 저도 어머니를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까지 다 날아가 버렸다면서요? 앞으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등을 돌려 나가 버렸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내가 이 나이에 아들에게조차 짐이 되었구나. 조사가 끝난 후 한 경찰이 내게 다가왔다. 어르신, 다행히 나라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 테니 함께 사건을 해결해 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무료 변호사가 경찰서로 찾아왔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사기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네요. 법적으로 어르신의 책임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나는 이미 아무 희망도 느낄 수 없었다. 재산이 사라진 사실만으로도 내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버린 기분이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그렇게 믿었을까? 시간은 흘렀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나는 법적인 책임에서는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통장은 텅 비었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도 사라졌다. 무엇보다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상처가 가장 깊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밥상 위에는 김치와 밥이 그대로 굳어갔다.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곡기를 끊으며 방 안에 누워만 있었다.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제는 기다릴 것조차 없다. 청년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던 마음도 아들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던 마음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공허와 후회뿐이었다. 나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잘못일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잔인한 걸까?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내 인생도 이리저리 휘둘리다 끝나버린 듯했다. 어느 날 밤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다. 이제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노인들이 가장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건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노린 사기꾼들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따뜻한 미소와 달콤한 말로 다가와도 그 뒤에 숨어 있는 속셈을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한 한마을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경고입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 똑똑하게, 더 단단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